보통 톨게이트에요. 월드컵 경기장 지나갑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일시의 그 탐욕 때문에 그 나라 재정이 한순간에 밑바닥을 보이게 합니까? 무능했죠. 여러분, 그리고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다시 흥선대군이 재직을, 이것도 코미디야. 왜? 이모군란으로 자신의 부인 약 민미가 150m 죽었다라고 앞 생각을 어린이 했어.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속 어찌 보면 50km 99년에게 추대를 서행 받으면 알았다. 운전하세요. 내가 한때 아버지에 의지했고 내 마누라에게 의지했고 전방에 마누라 터널이 친정이었던 있습니다. 영민씨 집안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진짜 내가 혼자 일어서보겠다, 정치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다시 흥선대군의 권력을 넘겨주잖아. 이건 무슨 바보 같은 짓거리야. 무슨 입헌군 주제야? 입헌군 주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있어야 되니까 그건 아니었던 시대지만 입헌군 주제의 상징적인 왕처럼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죠. 직접 정치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마누라 민미가 살아 돌아왔고 대용군 자기 아버지를 첫날에 잡아가지고, 야, 그래도 자기 친아버지, 이 나라 왕의 아버지는 국부인데 그런 국부를 첫나라의 벌무로 잡아가게 했던 군주가 고종이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조선란 나라는 유교국가고 효를 얼마나 중시하는데 훗날 갑신정변 때 3일 천하로 3일 동안 권력을 잡았던 김옥균이 새벽까지 그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을 만들어내면서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 그 갑신정변 주역들이, 야, 흥선대원군은 개와 반대론자고 우리랑 정치적으로 정적인데 왜 그 대원군을 데려오게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그 김옥균이 책상을 탁 치면서 입들 닥치시오. 나 안동 김씨요. 아니, 안동 김씨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사적으로 자신 지방과 대용군은 원수잖아요, 거의. 그렇지만 대용군은 이 나라 왕의 아버지 국부요. 국부가 다른 나라에 벌모로 끌려가 있어서야 어찌 자주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김옥균과 자신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외국에게 잡혀서 벌모 생활하길 바랬던 고종과 민비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단 말입니까? 하여간 갑신정변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외국인들에게 의지하면서 막 그렇게 살다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학농민운동도, 여러분, 동학농민운동 4대 강령의 4조를 보면 군대를 몰고 가 서울에 있는 권세가들을 죽인다. 그 권세가들은 민시일족 아닙니까? 자신 마누라 집안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으면 그 농민들을 어르고 달래지는 못할 망정 청라군대 불러들여서 자기 농민들을 진압하라. 그래서 그 청라군대가 들어오면서 일본 군대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그럼 그렇게 멍청한 짓거리를 했던 그 고종, 그리고 끝내 일본에게 경복궁이 점령당하니 다시 러시아 공화관에 피난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자기 마누라 영미씨 집안에 의지하고 청나라에 의지하고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하니까 아간 파천에서 다시 러시아에게 의지하려고 했다. 근데 아간 파천 후에 1년 만에 돌아와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당시 고종이 광무란 연호를 썼죠. 이때부터는 정말 개혁하려는 모습들이 보였고, 물론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그 광무개혁 시기에 외국과 여러 외교 전략 정책을 펴면서 어찌 보면 대한제국을 중립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정치적 외교적 노선만큼은 참 올바른 노선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을사주약 때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이완용 등등을 비난하긴 합니다. 제가 을사늑약, 을사오적 이름 처리하라라고 하면서 자기는 감기 걸렸다고, 이누명 왔다고. 회의장에 안 나타난 게 고종이지 않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때 을사의병장이었던 최익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최익현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승정제는 자결이라고 했다. 너는 자결도 못하냐라고 목을 치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물론 1910년 국권 기탈 이후에 아니 고종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게 실제로 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게 탁지부인데요. 탁지부의 약 재정보다도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왕실 재산을 관장하는 내장원의 내탕. 고종의 쓰는 돈이 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돈이 남아 약 도니까 150m 그걸로 앞 최익현에게 좀 어린이구역입니다. 2년간 시속 정치위원장에 50km로 서해 네덜란드 입장하세요. 해그 특사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910년 나라 600m 앞 빼앗기고 난 다음에 수도권 자동으로 상거리에서 그 많은 돈이 쓴 것도 좌측 사실이지만 첫 번째 그래서 차로로 주행하세요. 노동가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슨 황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그 돈이 고종 아니 근데 우리 역사상 2000년 동안에 5명을 골랐고 조선은 500년 동안 약 300m 앞 수통골 상거리에서 좌회전입니다. 좌측 첫 번째 차로로 앞서 주행하세요. 말씀드린 그 5명의 암군들과 필적할 만한 암군 후보들이 벌써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다. 잠시 후 하게 좌회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떠날 여행지는 바로 삼국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중국의 안희성으로 갈 겁니다. 예, 안희 들어보셨나요? 삼국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누가 태어났죠? 중요한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누굴 좀 모르지 몰라. 태평 시대에는 그는 유능한 신하이지만 난세에는 그는 간웅이다. 가족님 나오셨네. 일개 경비대장에서 출발해서 한 국가의 승상 그리고 훗날 잠시 후 우리나라의 비보호 왕이 좌회전입니다. 됐던 사람 이어서 42m 앞 우회전입니다. 바로 조조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황사 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조가 이룬 대업은 정말 그의 밝은 지략에서 나온 것이고 가히 역사상 시대를 초월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운전하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조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조조는 동탁 암살을 실패하고 고향으로 막 이제 돌아가요. 여기서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동탁이 조조가 사실 도망간 걸 이제 깨우치고는 조조를 막 잡으려고 사방에 일종은 현상금을 걸면서 그를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조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와 의형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백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루를 거기서 이제 묵게 됐어요. 모처럼 의형제 같은 지인의 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음식 준비를 시키고 술을 구하러 여백사는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조조는 휴식을 취하는데 근데 방의 바깥에서 쓱싹쓱싹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칼 가는 소리 막. 근데 거기서 두런두런 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묶어놓고 죽일까?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조조는 안녕하세요. 네,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통하고 있는 제주 아재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8명을 모두 현장에서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들리는 반갑습니다. 소리 바로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속상하다. 오해한 거잖아요. 오해였구나. 근데 네. 너무 경솔했다. 그리고 조조는 주랭랑을 치듯 그 밤에 여백사의 집을 벗어나서 떠나가게 돼요. 반가워요. 그런데 잘생긴 제주 아재입니다. 저 한방시에서 화이팅! 여백사가 술을 사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조조는 바로 여백사마저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설에서는 그때 조조 옆에 진궁이라는 사람이 있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진궁은 너무 놀라면서 왜 죄 없는 여백사마저 죽이느냐고 하는데 그때 조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규현 씨니까 조조 말투.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결코 천하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진 않겠다. 이거 진짜 유명한 말이잖아. 이것은 조조의 캐릭터를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이고 또 여기에서 조조가 했던 말이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저버릴전녕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세상과 천하에 대한 자기 주도성이 드러난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비정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조조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조조는 고향에 돌아오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온 조조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이용해서 약 5,000명의 의병을 규합하고 그리고 천하에 반동탁 연합군대를 모을 곳을 호소하면서 각지의 태수를 비롯해서 호족과 영웅들이 동참하면서 반동탁 연합 세력이 잠시 후 구성되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각지의 영웅어골들과 태수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바로 이때 조조는 일생일대의 라이벌이 되게 되는 유비를 반동탁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동탁을 제거하려고 모였으나 이게 진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탁에겐 항상 누가? 여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투를 벌여도 연합군대의 장수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장수가 나서서 여포와 일합을 겨루는데 그가 바로 장비였던 거죠. 청나라 때의 비단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누가 여포인지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마치 여포가 그럼에도 좀 쫓기는 듯한 모습인 것 같지만 3대1이니까 장비가 제일 맞서서 지금 전투하고 있고 관우가 막 동참하고 가장 뒤에 유비가 이제 참여하면서 사수관에서 벌였던 또는 호래관에서 벌였던 이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데 장비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던 사람이나 여포의 정말 위력은 대단했기에 관우가 나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유비도 나와서 도와주게 되는 호래관 혹은 사수관에서 펼쳐졌던 이 전투는 잠시 후 삼국지 과속 방지턱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이고 호쾌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3대1로 싸운 거네요? 사실 치사한 거잖아요. 왜냐면 장수 한 명씩 붙는 건데 3명 붙었다는 게 이게 왜 그렇게 미화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대인들은 비겁하다기보다 사실 그만큼 여포가 뛰어다니는 거는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내노라는 영웅들이 반동탁 연합군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탁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고 지지부진하게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모였던 연합군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면서 사실 이 동탁 연합군대의 기치를 내걸었던 조조로서도 명분을 잃게 되면서 연주 지역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근거지로 하면서 천하를 도모하고 시기를 엿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뜻밖에도 동탁은 곧 죽음을 맞게 됐어요. 대체 동탁을 죽인 건 누구였을까요? 누구지? 누구의 예수 죽어요? 오래 살 분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네, 뭐 지방마다 뭐 지방마다 아니, 동탁을 죽인 사람은 조조도 아니고 원소, 유비 그리고 그의 삼형제도 아닌 잠시 후 사망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옆에서 지키던 여포였어.
바닥거리에 버리고 그의 배꼽에다가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였는데 그게 몇 날 며칠 동안 불이 타올랐다는 이야기가 기름이 있어요. 너무 많이 껴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정사 역사에서는 초선은 등장하지 않아요. 또 없죠. 네. 그러면 가상의 인물인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탁 주변에 있는 미녀나 시비들, 그 중에 여포와 시비와 모종의 일종의 썸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나 봐요. 자주 보니까. 그래서 역사서에는 그 시비와 여포의 통정한 것이 들킬까봐 여포는 항상 전전긍긍하고 조심했었어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약 와중에 6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여포가 동탁을 배반하고 이번에는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망했는 거 같은데. 결국 여포는 주군을 잃고 당시 영들에게 위탁하면서 시기를 엿보게 되는데 모두가 여포를 자기 휘하에 두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뛰어난 용자니까 저 사람만 내 밑에 두면 천하무적이에요. 마지막 조조도 여포를 생포한 다음에 네가 내 밑에만 있다면 또 밑에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조선에 잡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유비가 조조에게 했던 말. 禀曹公，在下有一事相求。吕布曾经拜过3位义父，其一是丁原，其二是董卓，其三是王允。这3位义父都托付吕布不前。今日恳请曹公收吕布为义子，做他的第4位义父。 갈등하던 조조는 유비의 말을 듣고 결국 죽여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또 배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여포의 손에 동탁이 죽고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던 조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조조한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교수님? 조조는 이 한한성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